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정말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굉장히 관심을 가고 있는 그런 국가가 하나 있죠. 바로 러시아죠. 아하. 네네. 러시아의 무기체계 정말 대단했습니다. 양대 축을 이루는 그런 무기체계들이고 군사 2위. 그렇습니다. 그럼 단지 랭킹이 군사 2위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항공 무기체계, 그렇죠. 지상 무기체계, 해상 무기체계 할 것 없이 모든 상위권을 노리고 있는 그런 러시아였어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좀 많이 실망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한간에서는 뭐 뻥스펙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 정말 뻥스펙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 무기체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좀 그렇죠. 있어서 이번 시간에 이 기자님께서 낱낱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전반적인 걸 네. 한번 러시아 무기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님, 우선 러시아 무기체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일단 뭐 양 같은 걸 떠나서 질에 있어서 뭐 냉전 시기부터 어떻게 보면은 공산블록이랄지 그 동구블록 그쪽을 지탱해왔던 그런 군사 기술의 총화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도 어느 정도 살짝 그 좀 허당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신비의 베일이 완전히 깨졌다. 벗겨지면서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또 러시아를 좋아하는 그런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로 러빠 하잖아요. 네, 그런 있습니다.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돼요. S-300을 충분히 잘 활용하는 게 또 우크라이나란 말이에요. 같은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 봤을 보면. 때 과연 러시아의 무기 체계는 어떨까? 우선 러시아 무기 체계가 갖는 어떤 장점이랄까? 그런 점이 좀 도드라진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성비를 할 수 있겠죠. 가성비를 할 수 있고, 같은 돈을 들여도 미국이나 서방제 무기와 비교도 안 되게 T계열 전차라고 비교한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 같은 비용에 그렇죠. 더 많이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장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러시아 무기 체계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대량 생산인 거죠. 그리고 쉽게 생산할 수 있고 단순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거. 거기에 이제 최근에 항전 장비 체제, 또 유도 무기 체계에 GPS 체제가 있습니다만은 워낙 기초과학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위권을 달렸던 게 러시아 무기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일단 내구성도 괜찮았고, 특히 그 개발도상국 기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러시아 무기는 어떻게 딱 맞았던 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도 그냥 약간의 그 교육만 받으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육해공 무기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런 국가에 굉장히 빨리 50년대부터 그렇게 침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부품 수급이 좀 문제가 있었지. 그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상당히 가성비 있는 그런 무기체계가 러시아 무기체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총만 봐도 AK. 그렇습니다. 이거 단순한데 그 아프리카에서도 만든다고. 그런 대장간에서 만들 수 있는. 약간의 공업 기술만 있으면은 라이선스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 무기가. 그래서 심플하다. 그렇죠. 뭐 북한 같은 경우도 뭐 58년부터 그 AK 같은 걸 받아서 생산을 해서 쓰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러시아 무기는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를 뭐 말씀드리자면 그 항공 무기 체계에서 특히 전투기의 기동성 이런 측면에서는 미군도 상당수 놀랐던 그런 베트남전이 베트남전도 그랬고 계속해서 놀라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었죠. 그럼 현재 러시아 전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모든 고기동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쉽게 말씀드리면 탑건, 탑건 매버릭에서 나왔던 그런 신기에 가까운 기동들도 실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러시아의 항공, 특히 이제 전투기들이죠. 그렇죠. Su-30부터 시작해서 특히 푸카체프 코브라로 불렸던 Su-27부터 시작했던. 근데 이제 추력 편향 노즐 같은 걸 달면서 그렇습니다. Su-30, Su-35에서 제대로 그걸 할 수 있게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기술 중에서 탑나우 했던 게 개인적으로 저는 추력 편향 노즐이었죠. 영화 탑건 2에서도 Su-57이 꺾이면서 보여준 게 바로 그거죠. 대한민국에
있나요? 그 기술? 없죠. 없으니까 제가 탐난다는 얘기인 거고 네네. 사실 그런 그 추력 편향 노즐 기술이 미국과 정말 선진국들 최강대국들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 우리는 아직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 확보했으면 네, 그런 생각인데 그럴 정도로 러시아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의 그 무기 체계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은 대단한 건 맞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이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별로 아니다. 내지는 거기에는 허가 좀 있다. 뻥 스펙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기자님은 보세요? 확실히 그런 점이 지금 실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비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게 러시아는 그런 선전 영상에서 항상 봐오던 그런 멋진 모습, 대량으로 막 돌격하는 네. 전차의 모습. 헬마치 그렇죠. 음악 그런 거 깔리면서 하면서 막 T-80, T-90 달리고 하늘은 막 Su-35 날아다니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전을 까봤더니 뭐 엔로 같은 거 맞으면 아니면 전차포 같은 거 맞으면 T-계열 전차는 그냥 포탑이 사출돼서 하늘로 날아가고 캐로젤 포탄의 그렇죠. 그 장전 방식의 단점이죠. 유폭이 되어서 그냥 폭발하면서 그냥 포탑이 날아가 버리는 180m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전 CG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거의 뭐 그런 장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팁 계열 전차들이 굉장히 신뢰를 잃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러시아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공중우세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왜냐하면 별개의 무기를 봤을 때 Su-35라든가 아니면 뭐 S-400이라든가 뭐 판치라든가 이렇게 훌륭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데 결국 공중 우세라는 건 이 세 가지 무기 체계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유기적으로 그 작동했을 때만 확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못하고 S-400 따로, Su-35 따로. 그러니까 Su-35 뭐 저공비행이나 되게 격추당하고 있고, 판치로도 그냥 뭐 대전차 미사일 맞고 불타고 있고 뭐 이런 모습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러시아 무기의 가장 치명적인 그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게 드러나고 있는 운용을 못한다. 운용이랄까 그런 운용 체제에 있어서 협조성이 서방제 무기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 무기 체계가 튼튼합니다. 일단 튼튼하고 내구성은 좋다. 내구성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현대전에서 요구하는 네트워크전에서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 네, 그게 제일 약한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전술을 답습하는 것 같아요. 항공 무기 체계 말씀 주셨지만 Su-35의 그 기본적인 성능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동성도 있고 그것들이 고고도에서 작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그걸 안 받쳐주는 것 같아요. 왜 지상으로 내려와서 까짝대다가 격추당하고 지대공 미사일 맞아 떨어지고. 네. 그게 뭐 한 대당 대충 가격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데 어마어마한 그렇죠. 비용이 들어간 그런 무기체계지 않습니까? 1,000억에 가까운 물건인데 예. 그게 그냥 그렇게 떨어져 그런 있어요. 부분이 러시아에서 상당히 약하고 이게 상당한 허점이지 않나.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고 S-400만 하더라도 원래 있는 성능을 보면 상당한 성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거리 안에 발사해서 사정거리 안에서는 전투에 얼씬도 못한다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심지어 S-400의 최신 버전은 스텔스 그쵸. 기체를 카운터 스텔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잡을 수 있다. 예. 왜 이렇게까지 허당이 돼가는가? 제가 보기에는 역시 네트워크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자전에서 정보에 취약하고 허점이 드러난다. 예. 상대 쪽의 전자전 입장에서의 정보들이 누출돼 있다. 이렇게 보아져요. 확실히 박 의원님 말씀이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게 우크라이나는 그보다도 못한 S-300 그렇죠. 가지고도 굉장히 맞습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만 보면은 무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무기다. 쓰는 사람에 예.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하나 또 볼 수 예. 있는 부분이고 저는 주목하는 게 카탈로그 상에 이제 그 스펙이랑 실제 스펙이랑 좀 다른 게 아닌가.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러시아가 신형 무기를 개발했다고 할 때마다 계속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뭐 S-400, 뭐 판치르 이런 것들 시리아에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때 이제 그때마다 시리아 쪽 운용 병력의 미숙함이다. 라는 식으로 뭐 심지어 화장실 가느라고 비워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뭐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이었으면은 좀 문제가 됐던 거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무기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어디서 사용해야 되는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적재적소.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훈련 뭐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던 부분.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내보내서 우리가 그냥
이제 한번 고함 한번 지르면 알아서 무너지겠지 하니까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별로 필요 없는 그 성능은 그냥 총알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각 잡고 싸울 자세라는데 이제 뭐 총알이 안 나가기 시작하고 뭐 총알도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님은 또 이제 또 다른 허점도 많이 보이실 텐데 러시아 네네. 무기체계에 또 말씀 주신 허점들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 그런 유기성의 결함인 것 같거든요. 유기성의 결함이고 그다음에 운용 병력이 확실히 뭐 훈련 기간도 짧아지고 하면서 좀 제대로 운용도 못하고 장비에 대한 지금 숙련도나 이런 그 숙지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고 확실히 매너리즘이 빠지는 게 아닌가. 매너리즘도 있고요. 뭐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살짝 군축을 좀 했던 게 있어요. 네네네. 네, 냉전 후 좀 군축을 하면서 폭망했다고 볼 수 네네. 있죠. 폭망했다가 이제 푸틴 들어와서 새로운 러시아, 그렇죠. 뭐 힘 있는 러시아를 표방을 했지만 그것이 내실 있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온 게 아니라 그저 독재자의 하나의 말로 모든 것이 다 커버되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야, 북한이 약간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보여주기식. 그런 거죠. 예. 예전에 방산 전시회인가 푸틴이 이렇게 자동차 군용 자동차 문을 당겼는데 손잡이만 떨어져 나온 네, 거예요. 떨어진 네.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오는 방산 전시회 같은데 전시되는 차량의 상태가 그 정도였다고 해서 사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혹시 러시아제 무기가 껍데기만 상태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지금 그 쇼이구 국방장관을 위시한 그 장성들이 항상 이렇게 외쳤거든요.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러시아군의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라고 항상 외쳤고 이미 그 고질적인 소련군 시대의 그런 병폐는 사라졌다. 항상 외쳤어요. 객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아 그러면은 세계 2위의 군대인데 우크라이나쯤 뭐 한 달이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들어갔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전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전차병들과 실체가 드러난 러시아 무기고 결국 이로 인해서 또 유발되는 게 뭐냐 수출이 지금 점점 막히고 그렇죠. 있죠.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차 네, T90M 같은 거 그 T계열 전차의 가장 최신이죠. 그거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다가 중단했고 예. 체크메이트도 날라갔고. 그렇죠. 네. 그렇죠. SU-30도 지금 도입을 하려다가 그것도 지금 막혔고 딴 나라들도 뭐 SU-35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하겠다가 지금 중단했고 예. 딴 거 샀죠. 라팔하고 뭐 F-15 EX 같은 거 사버렸고 방산 수출이나 이제 세계 수출 시장에서의 러시아 무기 체계의 이상의 네. 추락은 그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빨리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긴 거죠. 네. 이제 뭐 이 기자님도 그렇게 보시겠습니다만은 네네. 결국 이렇게 러시아의 장점인 그런 무기 체계도 있지만은 지금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허점을 우리가 시사하는 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기회로 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한국한테는 슬슬 블루 오션이 열리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특히 뭐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 뭐 베트남 뭐 이런 나라를 보면은 정말 5, 60년대부터 러시아 무기, 소련 무기를 계속 써왔던 나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이미 그런 무기들에 실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F-16, 라팔, 그렇죠. 그다음 미그 29 이렇게 주요 국가의 전투기들 다 쓰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 지금 한국이 FA-50을 밀어 넣으려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석으로서 굉장히 좋은 시도고요. 이게 만일 미그 29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가성비를 입증을 한다고 하면은 뭐 어차피 K9 도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더욱더 큰 시장 확대와 K2까지도 이어지면서 그거에 동반을 해서 중동 지역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죠. 저는 가장 밀어넣기 좋은 게 동남아도 그렇고 뭐 네. 전차보다는 일단은 FA-50이 아닐까. FA-50, FA-50이 경전투기. 예, FA-50이 그런 9세대 소련 시대에 만들었던 뭐 미그 21, 미그 23 그런 거 밀어내고 밀어내고 교체 미그 29까지 교체해 주는데 아주 가장 좋은 포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폴란드가 사실은 그렇게 동국 이제 소련제 러시아제 전투기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이제 FA-50을 집어넣은 이제 포석을 한번 그렇죠. 보여줬으니까요. 네. 사실 미그 29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최대 베스트셀러라는 F-16과 거의 같은 보유국을 그렇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5개 국가가 미그 29를 갖고 있거든요. 네. 다만 25개 국가들이 조금은 가난하고 그런 나라들이 많아서 수량들이 좀 적지만 그래서 이제 합치면은 상당히 이제 좀 떨어지지만 미그 29만 대체를 하고 미그 21만 대체할 수만 있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인 상당히 거죠. 당장 몇백 대
거의 1000대 가까운 단위의 시장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박 의원님은 만약에 러시아 무기체를 좀 밀어내고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항공무기 체계 아까 말씀하셨던 항공무기 체계 저도 공감을 하는데 뭔가 이것이 우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남아요 사실. 그쵸. 항공무기 체계 쪽이 남고 뭐 이거를 수지타산 또 뭐 어떻게 보면 공산품 수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산 수출이 되려면 항공 무기 체계가 많이 팔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봐집니다. 생각보다 전차 무기 체계를 파는 게 예를 들어 K2를 판다 했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폴란드 수출이 진짜 대박을 터뜨린 거고요. 전차 도입은 말 그대로 한번 도입을 하면 뭐 4, 50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신중한 부분이 있죠. 네, 전차를 위시한 그런 기갑 무기 체계들이 어떠한 필요가 있어야 대규모의 소요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뭐 마르고 닳도록 쓰면 되고 그렇죠. 그것을 그 교체할 뭐 아무런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이유가 뭐 그런 식이니까. 없거든요. 네. 다만 항공 무기체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기체의 어떤 수명이 너무 또 한정적이거든요. 우리가 노후 하는데 항공 무기 체계, 항공기 플랫폼의 노후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이 항공 무기 체계 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좀 가지고 오고 싶은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한 가지만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어떤 게 유용할 것 같아요? 역시 우주 분야의 기술들입니다. 물론 그 로켓 기술도 있지만 우리가 상당 부분 따라왔기 때문에 그 로켓 기술에 한정된 게 아니라 우주 관련된 기술들 전반적인 것들을 좀 더 앞서가 있는 러시아 기술들을 가져오고 싶어요. 예. 저 같으면요. 기초 방산과학 분야가 또 굉장히 그렇죠. 소재과학 네. 그런 게 또 발전해 있거든요. 소재가. 근데 그거는 진짜 기본 기술이면서도 국가 기밀이라 오픈을 안 해요. 절대로 이건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런 방산 관련 기초 과학 기술 좀 가져오면 굉장히 오픈을 절대 안 하겠지만 네, 예. 그게 좀 저는 뭐 탐납니다. 일관적으로 핵잠수함. 네. 핵잠수함. 네. 핵 한 방으로 이제 네. 한 방울 끝내야죠. 네. 자, 이 시간은 지금 러시아 무기 체계의 허점과 함께 우리가 시사하는 바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 체계 물론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은 요즘에 보이는 러시아 무기 체계는 그와 못지않게 허점들도 맞습니다. 많이 네.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반사 이익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예. 그렇지만은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느 나라의 무기 체계든지 그 무기 체계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이용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결국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단점을 보이고 허점을 드러내는 게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숙련도 떨어지고 하이마스 없고. 떨어지니까 전차 버리고 도망가고. 예를 들면 S400을 우리가 도입해서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우리가 도입해서 알차게 효율적으로 쓰고 부품 교환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허점이 그렇죠. 있었을까? 그렇죠. 라는 유기적으로 또 측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한다면 그런 점이 안 이해했습니다. 드러나겠죠. 물론 우크라이나가 정보전 특히 또 전자전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부분 미국의 정보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같은 무기 체계를 운영하면서 너무도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같은 무기를 가지고 120%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차도 이쪽은 오히려 좀 더 거기 계열 중에서도 더 발전된 그런 전차를 운영하는 러시아 기갑력이지만 뻥뻥 터져나가고 있는 그거를 부분. 앞을 향하고 있는 거를 길을 이렇게 거리를 뒤로 돌아가지고 후면을 가서 엔진실을 쏴서 다 격파시키고 하는 아유. 드론 영상을 보면서 역시 그래서 결국 운영자의 마인드와 능력도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거를 이번 시간에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피아노를 갖다 놓고 바이를 치면은 그렇죠. 좀 맞습니다. 그렇죠. 아, 좋은 지적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또 첨언하고 싶은 게 사실상 한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방산에 지금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안주하면 안 되는 게 2, 3년에 저는 유럽 방산 업체들도 지금 정신을 차리고 어쨌든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라인 깔고 생산 제대로 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2, 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시기에 중요한 더 많이 지금 시장을 개척해 놔야 더 한국 방산의 20년 앞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마지막 결론으로 이 기자님께서 너무도 네. 중요하고 멋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첫째 중요한 건 자주국방입니다. 방산도 중요하지만은 그 방위 산업을 일으키는 가장 원동력이 우리가 왔었던 원동력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을 그래서 길렀던 거고 이게 기회를 맞아서 지금의 꽃을 좀 피우는 건데 자칫 이 기자님 말씀대로 방심했다가는 바로 또 따라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매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자님 발제로 말씀드려봤던 러시아 무기체계 허화 시리즈만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너무도 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점을 우리가 얻고자 했고 얻을 수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